예, 드론 조종기와 비행 지역 시스템입니다. 드론 조종기와 조종 모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드론 조종기의 구성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드론 조종기는 크게 조종관과 트림, 스위치, 그리고 안테나, 비행 모드 전환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조작하는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일단 우리들은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될 사항들만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관은 비행의 전, 후진, 좌우, 이동, 고도 상승, 하강, 좌선의 우선을 실제 조정하는 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조종면의 미세한 조정을 통해 비행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 자체를 미세 조정을 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안테나는 조종 신호를 기체에 보내는 송신기와 또 기차에서 각종 비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 그런 두 가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비행 모드 전환 스위치는 보시면은 자주 쓰는 GPS 모드, 그리고 자세 모드, 애티튜드 모드죠. 그리고 수동 모드가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AV 모드와 그리고 자동 기합 모드 등의 전환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시스템에서 조종 모드는 모드 2를 쓰고 있습니다. 모드 2는 이런 아시아권에서 또는 미주 쪽에서 많이 쓰고, 모드 1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조종 방법인데, 일단 우리는 이제 모드 2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방향에서 보시는 것 같이 좌측에 있는 조종기를 전방으로 밀면은 기체가 상승하게 되죠. 우로 내리면은, 아래로 내리면은 하강이 됩니다. 그리고 러더라고 하죠. 좌측으로 밀면은 조종기 기체는 좌측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로 밀면은 기체는 우로 회전하게 되죠. 다음 우측에 있는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기체는 전진하게 되고, 뒤로 당기면은 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틱을 좌로 밀었을 경우는 기체 전체가 좌로 이동하게 되고, 우로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종 방법을 보시면은 이게 조종기 전체예요. 조종기 전체. 좌측 스틱을 전방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틱을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는 기체는 하강하게 되죠. 그리고 좌우 선의 비행, 선회입니다. 선회. 지금 또는 러드라고 하죠. 그래서 좌측 스틱을 좌로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시계 방향, 기체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다시 스틱을 우측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죠. 다음 전진 및 후진 비행입니다. 사이클릭은 무인 헬리콥터에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피치 업, 피치 다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측 스틱을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기체는 후진하게 되고, 우측 스틱을 위로 밀었을 경우에, 전방을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전진하게 됩니다. 좌우 이동 비행,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에일러런 또는 롤이라고 합니다. 사이클릭은 무인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측 스틱을 좌로 밀었을 경우에 기체는 좌로 움직이고, 스틱을 우측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기체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드론 기체 내부에 이러한 부품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부속품이죠. 비행 제어 시스템, 비행 제어 컴퓨터, FC 또는 FCS라고 합니다. 메인 컴퓨터죠. 이런 부품이 있고, 여기에 연결된 부품이 IMU, Initial Measurement Unit,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이 장치 안에는 자이로계와 지자계, 그리고 가속도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이로 계기는 항공기의 자세를 측정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자계는 그 기체, 그 항공기 기체의 방향을 측량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죠. 자, 그다음 응시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가속도계. 가속도계는 각속도, 즉 그 기체가 기울어지는 요 각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속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가속도계. 우리 드론 무인 멀티콥터는 기체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울일 때 각이 나와요. 각이. 그래서 그 각에 대한 각을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속도를 측정해서 FC에 전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GPS 안테나는 GPS 위성 신호를 받아서 기체의 위치를 제어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기압계는 고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FC에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FC는 배터리에서 PMU,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죠. 통해서 들어오는 전원, 그리고 아까 IMU나 GPS, 기압계에서 받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변속기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는 그거에 따른 전기적 신호를 조절해서 모터에 전달하고, 모터는 그런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풀업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속도 조절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되고, 양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체가 기울어짐으로써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DG사의 기체 내부 구성품의 연결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비행기어 시스템. 그림은 복잡하게 보이는데 구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기체 내부 구성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비상절차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나 또는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으로 주행되는 비행 장치는 어떤 기체 고장이나 또는
뭐 새가 와서 부딪히거나 또는 뭐 돌이 튀어서 뭐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할 때 이게 각종 이상 상황일 때 비상 착륙을 합니다. 예. 하지만 비스듬히 하강하여 착륙시킨다. 비스듬히 하강하여 착륙시키면은 전복이 되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하방으로 천천히 착륙시키는 게 가장 안전한 착륙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륙 절차로서 2번 무인 멀티콥터 이륙 절차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인 멀티콥터는 고도를 급상승시켜서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줄인다. 고도를 급상승시키거나 급조작하면은 배터리는 더욱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배터리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멀티콥터를 조정 시에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이륙 절차로서 적절한 것은 무인 멀티콥터는 시동 후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아이들 작동을 한 후에 이륙을 실시한다. 즉, 전 로터, 전 풀업이 다 돌고 다 회전하고 또 그 회전이 안정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륙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숙달된 조종자나 숙달이 안 된 조종자나 항상 비행체 안전거리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측면 비행으로 이륙과 착륙을 실시하면 위험하겠죠. 항상 이륙과 착륙은 직하방, 직상방으로 이륙과 착륙을 실시해야 됩니다. 비행 상태 등은 필요할 때만 모니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저진압 경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착륙을 시켜야겠죠. 4번 자동 비행장치 FCS에 탑재된 센서와 역할이 연결이 부적절한 것은 GPS 수신기는 속도와 자세가 아니고 위치죠. 위치를 측정하고 FC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수신기는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연결이 부적절하다. 지자기 방위 센서 캘리브레이션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캘리브레이션 수정 또는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항상 그 지자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기 자성을 띤 열쇠나 휴대폰 등은 항상 좀 멀리 이격해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항 4번. 위성항법 시스템의 무인 멀티콥터 활용식 설명 중 가장 맞는 것은 멀티콥터 대부분은 GPS 시스템을 탑재하고 스스로 위치를 산출하여 자동적으로 공중에 같은 위치에서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GPS 신호는 곡선성이 없고 즉 직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PS 신호가 반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 GPS 신호는 높은 건물이 많은 장소, 실내, 구름층 지역에서도 잘 수신이 안 되죠. 위성항법 시스템은 적어도 4개 이상 신호를 수신해야지만 정확한 위치 산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1번 가장 맞는 것. 자동 비행장치 FCS를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이로와 마그네틱 컴파스, 아까 자이로계에 있었죠. IMU 시스템이 있었고 마그네틱 컴파스는 지자계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GPS 수신기 안테나 있어야겠죠.
전원관리 장치, 아까 PMU 배터리 연결돼서 FC에 전원을 공급하기 직전에 전원의 과전압이나 또는 저전압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전원관리 장치 꼭 필요한 기본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및 초음파 센서는 큰 대형 항공기에 들어가는 고도 측량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죠. 이런 장비는 이제 지금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그런 무인 멀티콥터에 탑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인 비행 장치에 탑재되는 비행 센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번. 우리 그 무인 멀티콥터는 자이로 센서 있어야겠죠. 가속도 센서, 각속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압 센서, 고도를 측정하죠. 유량 센서, 우리는 그 멀티콥터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심지어 윤활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량 센서는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9번 IMU 장치로 측정되는 비행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자, IMU는 아까 관성 측정 유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장치로 측정되는 비행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고도는 기압계, 기압 고도계는 IMU 장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IMU 안에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각속도를 측정한다고 했죠. 각속도. 그리고 비행 자세와 비행 자세는 아까 자이로, 자이로가 항공기 기체의 비행 자세를 측정하고 FC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자세 각속도가 IMU 장치로 측정되는 비행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방위각, 지자기가 측정해요. 근데 이제 가속도가 틀린 거죠. 멀티콥터는 가속도가 아니고 각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각속도. 자, 10번 무인 멀티콥터에 탑재된 센서 영상이 옳지 않은 것은, 있죠. 가속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비행 속도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비행 자세 맞죠? 기압 센서는 고도. 기압 센서는 비행 속도 측정해요. 아까 제 설명에 늘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교재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이라고 해서 비행 자세를 측정하는데 자이로, 가속도, 지잡기를 모두 활용해서 참고해서 방위각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가속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한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10번 자동 제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학과 시험에. 그래서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없는 것, 그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아닌 걸 찾아야죠. 그래서 불충분한 사전 학습, 충분하지 않는 사전 학습은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죠. 새로운 자동화 장치의 새로운 오류, 새로운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오류가 생기겠죠. 이것도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의 발달과 인간의 숙달 시간 차이에서도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이 진보에 따른 즉각적 반응, 요거는 즉각적 반응을 함으로써 항공사고를 더 줄이는 데 기여하죠. 그래서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위치, 비행 위성 추기 시스템 GPS가 되겠죠. 위치, 자이로는 자세, 가속도는 각속도, 지저귀는 방위, 방향을 확인하는 센서죠. 다음 드론의 동력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드론의 동력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엔진이나 모터가 나오는데 일단 무인 헬리콥터도 왕복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행정 왕복 엔진, 내연기관이죠. 왕복 엔진의 전단점.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 그 무인 멀티컵터와는 관계가 없어요. 로터리 엔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또 자그마한 모형 항공기들을 또 연료를 쓰는 항공기들은 이러한 로터리 엔진을 또 사용하긴 합니다. 단점 나오고 전동 모터, 전동 모터. 요게 그 우리 무인 멀티콥터의 엔진 역할을 하는 구동 역할을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력 장치죠. 그래서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이제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브러쉬리스 모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용들은 주로 BLDC, 이게 브러쉬리스 모터의 약자입니다. 브러쉬리스 DC 모터, 브러쉬리스 모터라고도 부릅니다. BLDC 모터가 주로 사용됩니다. 큰 대형 드론에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리스가 사용되죠. 그래서 BLDC 모터의 구조를 보시면은 내부 코일이 담겨 있는 스타트 내부, 그리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카바, 드럼이라고 합니다. 연구 자석이 배열되어 있죠. 이렇게 연구 자석이고 이렇게. 그래서 직접 접촉이 없이 내부 그 스타터와 정기적으로 밀어내면서 회전하게 되죠. 주요 샤프트 배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선 어댑터. 그래서 브러쉬리스 모터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브러쉬리스 모터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회전 내부 스타터와 외부 드럼 사이에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리스라고 하죠. 브러쉬리스 BLDC 모터. 그래서 반영구적이고 하지만 속도 조절을 자체적으로 못해서 ESC, 아까 ESC Electrical Speed Controller 변속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속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LDC 모터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종류 그리고 관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멀티컵에서 주로 쓰는 배터리는 충전용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가 되겠고, 여러분들 응시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엔진, 리튬 폴리머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리튬 폴리머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니켈 카드뮴 그리고 같은 유황, 니켈 수소, 리튬 이온이 전지가 주로 쓰이고 있죠. 이러한 그 원소기호, 전지의 원소기호도 추가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2차 전지 특성 비교 보시면 되겠고, 연료전지, 저희도 현재까지는 연료전지 아직 월드컵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
개발되면 쓰겠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멀티쿠퍼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리튬 이온 폴리머 LiPO 요거 아닙니다. 원소기호 LiPO 요 충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대비 전압과 방전율이 뛰어나서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외형을 보시면은 여기에 6S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6개의 셀, 이 안에 셀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P, 패럴, 즉 3.5V짜리 셀이 6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1개, 1P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셀당 한 셀당 전압은 3.7V 전격 전압입니다. 최대는 4.2V까지 되는데 3.7V가 전격 전압이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의 총 전압은 3.7V 한 셀 6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22.2V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00mAh입니다. 1000mAh. 그래서 1000mAh가 1A죠. 그래서 1000mAh는 10A. 그 뒤에 H는 시간당. 그래서 시간당 1000mAh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방전율 여기 있죠. 방전율 25C라고 나오는데 방전율은 순간적으로 배터리 용량의 25배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력 보시면 같고 그래서 이 방전율 아까 C라고 했죠. 이 방전율이 높아서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전율이 높으면 출력은 좋지만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25배의 방전, 즉 출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력을 내면은 오래 못 쓰겠죠. 수명이 짧아지겠죠. 배터리 종류와 관리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 요령.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또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비행시마다 배터리를 맞춤시켜서 사용하게 되고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만 사용해서 타 모델 장비와 혼용해서는 안 되죠. 저전력 경고가 전달될 경우 즉시 복귀 착륙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터리는 분리해서 다시 충전을 해야죠. 충전 시 주의사항에서는 충전 시에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과하 충전됐을 경우에는 폭발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충전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충전이 닿았을 경우 배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배터리 보관 요령입니다. 보관 요령.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배터리는 6에서 70%까지 방전시킨 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행체도 장기 보관할 경우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정비 시 주의사항.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배터리 손상되므로 아까 말했죠. 10일 이상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여기서 70%까지 방전시킨 후 보관하라.
배터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명이 단축되므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교재에는 여러 가지 배터리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 요령이 나옵니다. 충격에 주의한다, 고온과 저온에 주의한다, 그리고 장기 저장 시 주의한다, 그리고 발란싱 성능이 좋은 충전기를 사용한다. 각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 추가적인 사용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배터리를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매 비행시마다 배터리를 만춘시켜서 사용하죠. 10일 이상 장기 보관할 경우 6에서 70% 방전시켜서 보관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보관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 더운 날씨에 차량의 배터리를 보관하지 말 것. 적합한 보관 양수 온도는 20에서 28도씨. 배터리를 낙하, 충격, 그리고 물건을 날카로운거나 쑤시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합선시키지 말 것. 손상된 배터리는 전력 수준이 50% 이상일 때 배송하지 말 것. 하루나 저녁이 여름 춘천 따뜻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아니죠? 예. 배터리는 과도하게 따뜻하게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상온에 보관해도 충분하죠. 3번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보관 방법으로 부적절한 설명은 배터리가 풀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 수리하여 사용한다. 아니죠. 배터리가 부풀거나 누유된다는 얘기는 즉 셀이 안에서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수리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회전익 엔진으로 부적절한 엔진은 전기기관 쓰는 요즘 물론 장비는 없죠. 예, 옛날에 물을 끓여서 전기로 기차나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전기가 안 씁니다. 5번 초경량 무인 비행기 배터리 종류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까 원소기호를 숙지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 니켈 메탈 수소, 니켈 아연스인데 니켈 폴리머가 아니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니켈 폴리머 배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6번 다음 멀티컵트형 모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2번 BLDC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죠. 브러시리스 모터는 ECS 속도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BLDC 모터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300kV 이 kV 단어는 모터 회전수로서 1V를 주어졌을 때 1V로 1분당 2300번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kV가. 브러시리스 모터는 비교적 큰 멀티컵이 있다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7번 멀티컵트에 사용되는 브러시리스 모터 설명 중 틀린 것은 BLDC 모터죠. BLDC 모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브러쉬를 없앰으로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만든 모터이다. 맞는 설명이죠. DC 전압을 조절하면서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어 변속기가 불필요 아니죠. 이거는 DC 모터입니다. 그래서 BLDC 모터는 반드시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DC 모터에 대한 설명이죠. 브러시리스 모터, BLDC 모터는 반영구적이고 수명이
자성화시킨 변속기가 필수이다. 맞죠? 8번 다음 전자 변속기 ESC 설명이 틀린 것은 BLDC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맞죠? 브러시드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아니죠? 네. 브러시리스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ESC죠. 네. 브러시드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는 아니죠. 다음 3번, 4번 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8번, 4번, 2번. 문제 푸실 때 영어 철자, 단어 스펠링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네. 급하다고 이렇게 쓱 훑어서 보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상은 배터리가 아닌 것은 리튬 폴리머 맞죠? 니켈 아연 맞고 니켈 가드뮴 맞고 니켈 CH CH는 없습니다. 니켈 MH입니다. 메탈, 수소, 배터리. 예. 그래서 NaCH는 없습니다. 다음 중 10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지 비상 착륙 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은 해안선, 해안선 해상이 아니고 해안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 만나는 그 편평한 지역 말하는 겁니다. 논, 간열지 내릴 수 있죠. 웅덩이, 물고 있는데 비상 착륙할 필요는 없겠죠. 적절한 지역 3번. 10번 엔진 오일의 역할이 아닌 것은 오늘 이제 내연기관 쓰는 그런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엔진 오일은 윤활작용 그리고 온도 상승, 냉각작용 그리고 혼합 연소되는 혼합 기체가 엔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피스톤이 밖으로 새지 않게 기밀 유지하는 엔진 역할이 있죠. 방빙작용 즉 얼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작용은 엔진 오일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방빙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죠. 엔진 역할이 하는 것은 방빙작용. 마찰 저감 작용, 난류 맞죠? 냉각 작용 맞죠? 압력 분산 작용 맞죠? 13번 다음 중 멀티콥터 배터리 관리 및 운영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매 비행시마다 완충하게 사용한다 맞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 탈착이 가능하다 아니죠? 반드시 전원을 끄든지 시동을 끄고 배터리를 탈착해야 됩니다. 이것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마력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1마력 한 마리 말이 1초 동안에 75kg의 중량 성인 보통 체중을 얘기하는 거죠. 2m 움직일 수 있는 크기 이게 1마력입니다. 그래서 75kg m/s 이게 정확한 1마력의 표시죠. 그리고 0.75 kW 0.75g 0.75g m/s 요거는 아니죠. 0.75g이면은 0.75kg이면은 1kg도 안 되는 무게를 단위가 오르죠. 자, 1마력. 마력은 75kg 정확한 단위와 마력수가 되죠. 16번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셀만 3.2V고 나머지는 4.0 이상일 경우에 정상이므로 비행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셀당 전압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란싱, 배터리 발란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 셀당 4.2V, 최대 용량이 4.2V입니다. 그래서 전격 용량은 3.7V고, 그래서 4.2V가 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터리 수명은 줄어들겠죠. 20C, 25C, C는 방전율 의미합니다. 그리고 US, 3열, 직열, CBS, 12개의 셀이 직렬을 열린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 무인 멀티컴퓨터 조종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 요령이 아닌 것은. 멀티컴퓨터 조종기도 마찬가지, 기체 그리고 배터리 마찬가지. 온도는 상온에 보관해야 됩니다. 상온 없이 보관하면 안 되죠.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큰 규모 대형 멀티콥터 무인 멀티콥터 엔진으로 멀티콥터 엔진은 모터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멀티콥터에 제트 엔진하고 로터 엔진 쓰는 멀티콥터는 아직까지 없어요. 뭐 차후에 미래에 생기겠죠.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를 사용한다. 배터리 보관 방법 중 틀린 것은 장기간 보관 시 그러니까 6에서 70%까지 방전시켜서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 시 만충하게 보관한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비행치에 분리해서 보관하고 겨울철에는 춥지 않은 따뜻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너무 추운 장소에 보관하면 배터리가 방전율이 더 심해지겠죠. 20번 브러시 직류 모터, 브러시 직류 모터와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브러시 직류 모터는 브러시가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모터는 안전이 중요한 만큼 대형 멀티컴퓨터에 적합하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대형 멀티컴퓨터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드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브러시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답 4번. 자, 21번 초용량 변형치 배터리 종류가 아닌 것은 또 그 배터리의 원소 기호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과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배터리의 그 원소 기호도 추가적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줄임말이죠. 니켈 카드뮴, LiPo, 리튬 폴리머, 니켈, 메탈, 수소, 니켈, 요 원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수용 드론의 활용. 이 단어는 학과 시험엔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쯤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기본 내용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항공 촬영 분야, 공간정보, 지적 측량 분야, 재난 안전 분야, 항공기, 무인 멀티컴퓨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 요즘에. 방제용 멀티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촬영용 여러분들 그 레저용으로 항공 촬영 많이 하시죠?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고 촬영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예상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예상 문제도 가끔씩 한두 문제 좀 나와요. 그래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전식 무인 비행장치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 것은. 그래서 그 무인 비행장치의 어떤 그 장비를 탑재해서 어떤 임무, 그러니까 뭐 촬영, 방제, 뭐 지적조사 이렇게 할 때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항공기의 그 성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은 그만큼 양력 발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바람,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습도와 강우량, 습도가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력 발생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죠. 해발고도와 공기밀도, 공기 밀도, 즉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희박해지죠. 낮아지죠. 그래서 양력 발생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변 장애물과 비행 장소에는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 무인비행장치 비행 모드 중에서 자동 복귀 RH, RTH라고 하죠. Return to Home. 자동 복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비행 중 통신 두절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륙 위치나 이륙 전 설정한 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이 RH, RTH, Return to Home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무인 비행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비행 모드가 아닌 것은 아까 모드 설명했었죠. 그래서 GPS 모드, 그리고 자세 제어 모드, 애티튜드 모드라고 하죠. 그리고 매뉴얼 모드. 자세 모드와 GPS 모드를 다 꺼버린, 다 활용하지 않는 모드가 수동 모드가 되겠습니다. 고도 제어 모드는 일반적인 비행 모드가 아니죠. 4번 무인 비행장치 비행 모드 중에서 자동 복귀 모드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수신되는 GPS 위성수에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다. 자동 복귀 모드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와 그리고 최초에 이륙했을 당시에 그 위치를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GPS 신호를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그 자동 복귀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개, 3개에서 4개 이상 되는 GPS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GPS 위성수, 정해진 위성수에 맞는 그 신호를 수신해야 되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비행 중 GPS 에러 경고 등이 점등됐을 원인과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GPS 에러 경고 등이 점등되었을 경우에는 GPS 수신이 안 되거나 또는 다른 GPS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GPS 모드를 끄고 자세 제어 모드로 전환해서 수동으로 조정해서 복귀시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GPS 신호는 건물 근처, 높은 건물 근처에서는 GPS 신호가 수신이 제한이 되겠죠. 마그네틱 센서 문제가 아니죠. GPS 에러 경고 모드는. 그리고 GPS 신호는 전파 세기가 강하여 재명의 위험이 낮다. 아니죠. GPS는 그 우주, 그러니까 지구 위성 궤도에서 내려오는 신호기 때문에 전파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밍도 간섭 제밍하기 쉬워요. 6번 무선 주파수 사용에 대해서 무선 국가가 필요치 않는 이 문제는 학과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학과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8번 무인 멀티컵도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비행 후 송신기와 수신기를 끈다. 맞고 비행체 각 부분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이건 비행 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모터와 변속기의 발해 상태를 점검해야죠. 비행 후 점검할 때 프로의 파손 여부도 마찬가지로 비행 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종사인데 조종사가 나왔죠. 일단 그 문제 봅시다. 조종사 PIC. PIC라는 뜻은 그 파일럿 커맨더, 파일럿 인 커맨드. 기체 내부 항공기 안에서 명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그 결정사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조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PIC. 적절한 것은 조종사는 비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직접 한다. 이게 맞죠. 공역 통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고 관제기관과의 연락은 불필요하다. 아니죠. 관제기관 항상 연락해야죠. 우리 조종자는 관제기관하고 관제를 안 해요. 저는 이게 조종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인적 사항이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멀티컵은 조종이 시험으로 원리적인 이해는 불필요하다. 아니죠. 원리적인 이해도 반드시 이해를 다 한 상태에서 조종을 해야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없다. 아니죠. 어떤 사고를 발생하더라도 해당되는 준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자, 10번 멀티콥터 비행 중 비행 모터 중 한두 개가 정지하여 비행이 불가시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은 비행 중 모터 하나 또는 두 개가 정지해서 비행이 불가시하는 신속히 최기 안전지역에 수직 하강하여 착륙시킵니다. 통상 멀티콥터 모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정지하면은 바로 이제 강하게 됩니다. 강하. 그래서 정상적인 조종이 불가하다는 해요. 그래서 상태를 기다려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조종기술 이용에 최대한 허벌임, 제자리 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최초 이륙 지점으로 이동시킬 만큼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신속히 최기 안전지역에 수직 하강하여 착륙시킨다가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11번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비행 전 점검 사항입니다. 호버링을 한다. 요거는 비행 시동을 건 이후에 호버링 한다는 얘기인데 제자리 정지 비행, 제자리 비행 한다는 얘기인데 점검 사항에 포함되게 안 되겠죠. 호버링 상태에서 각종 키의 조작 사항을 점검하는 때 이때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방이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조종기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기체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레인지 모드라는 그런 조종기 모드가 있습니다. 레인지 모드로 전환을 해서 조종기 테스트 방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륙 후 시험 비행 이거는 지금 벌써
이륙했기 때문에 비행 중이죠. 이건 비행 후 점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4번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불능 상태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작불능 상태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위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불능 상태에는 언제 떨어지고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해당되는 기타 물건이나 장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비상 착륙을 시켜야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 경고한다. 15번 정상적으로 비행 중 기체의 진동을 느꼈을 때 비행 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기체 진동을 느꼈을 때 기체의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종기와 FC 간의 전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파에 문제가 있다면은 조종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오조작이 나오는 경향이 생기겠죠. 기체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균열, 그리고 기체 이음새, 부품 틈, 볼트, 너트 이게 풀릴 때 그런 진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각종 탑재 장비의 장착 상태도 불안정하게 장착되면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2번 조종기와 FC 간의 전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진동의 원인과 그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회전식 무인 비행 장치의 기체 및 조종기의 배터리 점검 사항 중 틀린 것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사용해도 문제없다.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그 안에 내부 셀이 어떤 과충전이나 또는 터져서 다른 셀에 영향을 미치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비행 중 조종기에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배터리 경고음, 저전압 경고음이죠. 즉시 기체를 착륙시키고 엔진 시동을 전시킨다. 모터의 시동을 전시킨다. 이게 1번이 맞습니다. 경고음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본다. 아니죠. 방전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재빨리 송신기의 배터리를 예비 배터리로 교환한다. 조종기의 배터리를 끈 상태로 거기서 예비 배터리 교환하면은 또 떠있는 기체하고는 무전 신호가 끊기게 되죠. 원거리로 이동시켜 제자리 비행으로 대기한다. 아니죠. 기체에서 또는 조종기에서 배터리 경고음이 있을 때는 기체를 착륙시켜야죠. 조종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또 신호를 정상적으로 못 보내죠. 그래서 기체를 착륙시키고 엔진을 전시시킨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무인 회전식 비행장치 비행 준비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행 준비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체 크기와 상관없는 이착륙점. 기체 크기가 크면은 이착륙점도 그에 비례하게 커야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전식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가 비행 중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착륙장의 부여물 확인해야죠. 비행지역 자연음을 확인해야죠. 종사 주변의 차량 접근 경고해야죠. 휴식 장소가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20번 비행 후 기체 점검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비행 후입니다. 남은 연료가 있을 경우 또는 남은 전력이 전원이 있을 경우 호버링 비행하여 모두 소모시킨다. 이 사항은 옳지 않죠. 임무가 다 하면은
그에 맞게 임무 종료를 시킵니다. 불필요하게 소모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21번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 비상램프 전등 시 조치해서 옳지 않은 것은 GPS 에러 경고 비행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즉시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즉시 비상 착륙을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GPS 신호가 수신이 안 되거나 또는 잘못된 신호이기 때문에 비행 자세 모드, 그러니까 애티튜드 모드죠. 애티 모드 전환해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착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GPS 에러는 비상 사태가 아닙니다. 단지 GPS 신호만 수신을 하지 못해서 자기 기체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계속 진행이 되죠. 조정은 가능하죠. 그래서 여유있게 임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착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통신 두절 경고하면 사진 소진된 RH Return to Home, Return Home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비한다. 맞죠? 배터리 저장압 경고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해서 배터리 교체한다. 맞죠? IMU 센서 경고 IMU 센서가 아까 지자계 그리고 자이로계 가속도계가 있죠. 비행에 필수적인 그런 센서입니다. 이거는 자세 모드 전환해서 바로 비상 착륙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비행 전 조종기 점검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조종기 점검 사항입니다. 조종기 트림은 자동으로 중립 위치에 설정되므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조종기 트림은 조종기 스틱 자체에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립 위치에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 맞춰서 트림을 조정하는 겁니다. 23번 배터리 소모율이 가장 많은 경우 이륙시가 됩니다. 이륙시에는 전체적인 풀업의 회전수를 더 빨리 돌려서 양력을 발생해야지만이 이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율이 가장 많이 되겠습니다. 24번 로터 점검 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로터 점검 시 풀업이죠. 풀업 고정 상태 확인한다. 맞죠? 회전 방향 확인하죠. 균열이나 손상 여부 확인하죠. 냄새 맡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드론 운용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